세 번째 인터넷은행을 노리는 핀테크 업체 토스에 참여하기로 했던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토스 컨소시엄에는 전통적인 금융사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돼서 인터넷은행 인가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를 벌였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 같은 문제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은행도 있어서 우리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 자리에 오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벌였습니다. 반 전 총장은 첫 브리핑 자리에서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문제를 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용부가 최근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신한금융이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불참을 선언해서 토스뱅크 출범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 소식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해상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과 사업 모델이 당초 예상과 다르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떤 좀 보편화된 은행 쪽으로 모델을 제시했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사업 모델 쪽에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틀린 방향이어서. 당초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 운영사인 비버 리퍼블리카가 최대 주주, 신한금융은 2대 주주로 이 밖에 현대해상, 카페24, 무신사, 직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한금융이 토스뱅크 사업 방향과 일부 금융인력 파견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략 방향이 좀 차이가 저희가 추진단에서 좀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커서요. 토스 측은 신한금융이 빠지더라도 기존 컨소시엄 주주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7일 예비인가 신청 마감을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주주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다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어져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측은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신청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만들려 했던 생활금융 플랫폼은 핀테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벤처 신화를 쓴 토스와 1위 금융그룹인 신한의 만남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토스뱅크는 출항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손석우 기자와 계속해서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신한금융의 보이콧 선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둘이 결국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산이 이제 추진단을 꾸려서 한 달여간 실무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예. 알려진 것처럼 이제 은행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벤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챌린저 뱅크를 토스가 내세운 반면에 신한금융 측은 생활 전반의 분야를 이 뱅킹 서비스 안에 담아내는 좀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험이냐 안정이냐 서로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같이 은행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야 토스와 신한금융 양쪽 기업의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른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이거를 당연히 알고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결국 결별을 선언했다는 게 운영 방식 때문만이었습니까? 다른 원인도 있었는데요. 실무단 내부를 살펴보면 주도권 싸움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토스는 컨소시엄을 주도하면서요. 신한금융을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좀 한정하려 했고요. 신한금융은 또 반대로 이런 토스의 움직임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다른 파트너사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국 사흘 전에
토스가 신한금융측에 컨소시엄에서 빠져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현대해상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오늘 오후에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금융과 마찬가지로 은행 운영 방식에 대해 토스와의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일주일 뒤가 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접수일이에요. 네. 그래서 인데 주요 주주였던 신한금융이랑 현대해상이 모두 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버린다면 토스뱅크 자체가 좌초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선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스 측은 일단 주주 구성을 새롭게 꾸려서 이번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토스 측이 해외 자본을 들여올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토스가 여지껏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 경험이 있고 또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도 충분히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죠. 하지만 뭐 수년 안에 이게 은행이 1조 원 정도의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은행 운영 경험이 전무한 데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에 나가 있는 국내 대형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사 대상인데 기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감독청은 우리은행의 미국 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상대로 자금 세탁 방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사입니다. 미 금융당국은 오는 4월에서 6월경 우리은행의 뉴욕 지점과 LA 지점에도 검사 인력을 파견해 자금 세탁 방지 준수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017년 말 자금 세탁 방지 미흡으로 1,100만 달러 과태료 부과를 받았던 농협은행 뉴욕 지점도 지난 18일부터 미 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통제 미흡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당국이 재점검에 나선 겁니다. 우리은행은 정기적인 검사일 뿐 특별한 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금감원은 기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점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조사 성격에 그런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희가 검사를 은행이나 금융에서 검사를 하더라도요. 옛날에 조치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들이니까요. 우리 금융당국은 미 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한층 강화된 준법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선할 내용들을 감독당국이 보통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 검사 때 개선이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다시 하게 되죠. 개선을 안 하면 콘센트 오더라 그래가지고 제재금까지 부과하는. 이런 미국의 고강도 검사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 은행들은 송금 중개 등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관련법이 강화되기도 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의 부담이 이래저래 크다 보니 업무 범위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전후 사정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미국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 보도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뭘 보는 건가요? 네, 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은행들이 내부 통제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 기준으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담당 인력들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게 은행들이 제대로 준비만 돼 있으면 다음 검사 주기는 좀 길게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좀 허술한 곳이다라고 하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검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를
끈질기게 재확인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사가 좀 짧았죠? 네, 맞습니다. 이 농협은행에 대한 경우도 이번 검사도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미국은 특히 테러 자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좀 특별하게 좀 본다고 보고요. 이 자금 세탁 방지 구축 수준을 상당히 현재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이런 수준에 맞추느라고 힘들어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중단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송금 중개 업무를 일부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7년도 말에 이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1,100만 달러, 제제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되는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 농협은행이 뉴욕 지점은 현재 송금 중개를 안 하고 있고요. 신규 대출 업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은행 뉴욕 지점에 만약 기업 고객이 갔다고 하면 이 기업 고객은 다른 나라로 송금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새롭게 돈을 빌리는 것도 역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무 중단이 2017년도 말에 제재받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간 미 당국 검사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송금 업무를 중단을 했는데 올 1월과 2월경에 중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중단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미국이 강화된 자금 세탁 방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계속했다가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 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업무, 이 대출과 송금 중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위험 업무라는 이유로 고객에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을 중단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반 전 총장이 범국가적 노력을 촉구했다고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직후 이 청와대 신축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 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노력은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반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 전 총장은 유엔에서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커다란 성과를 거둔 분이라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언급을 했죠. 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그 경기도 안산의 시야공단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 말고도 국내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체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 기구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련 예산 배정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중국이 줄곧 그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는데 최근 양국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미세먼지의 일부가 중국발일 수도 있겠다. 같이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수출이 크게 부진합니다. 주력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자들과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로 우리 업체 주력 제품인 D램의 지난달 가격은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무려 37%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저하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존보다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전에 1000개가 나왔으면 이제 12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했을 때 수익성 저하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1TB 용량의 모바일용 메모리 양산에 들어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쏘나타가 처음 나온 지 햇수로 벌써 35년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5년 만에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5년 국내에 처음 공개된 쏘나타는 처음부터 수출 전략형으로 개발됐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졌던 도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 차종의 약진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SUV 열풍 등으로 최근 쏘나타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8세대 쏘나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배경입니다.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첨단 기능이 다양하게 적용돼 자동차 그 이상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진화했습니다. 원격으로 차량을 잠그거나 주차가 가능하고 카카오 인공지능 비서가 날씨를 예보해주기도 합니다. 내일 미세먼지 어때? 내일 대화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보통이에요. 최첨단 사양만큼 주공약층도 한층 젊어졌습니다. 젊은 층에 이제 또 겨냥한 디자인인 것 같고 또 세련되고 또 차도 이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미엄 브랜드 인정을 받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일단 가장 양적인 팽창을 해주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미국 시장 판매 부진 위기의 현대차를 쏘나타가 구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쏘나타는 정말 위기의 현대차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신형 쏘나타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쏘나타는 현대차의 대표 차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인데 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쏘나타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현대차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데 쏘나타가 출시된 1985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이 8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쏘나타는 1983년 처음 출시가 된 뒤 1988년 2세대 때부터 철저하게 수출 전략형 중형차로 육성이 됩니다. 당시 중형차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이 중형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대표 수출 차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판매량은 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총 누적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은 더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2014년 미국에서만 23만여 대가 판매가 됐었는데 지난해 8만여 대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인데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열풍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국산 중형 세단의 수요가 19.8%나 감소하기도 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은 세단이고 특히 중형 세단이 허리와도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도 이 대규모 리콜로 위기를 맞은 뒤 이를 극복한 것도 캠리 차량이었고요. 만약 쏘나타가 판매로 회복한다면 현대차 전체도 이 최근의 부진을 떨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8세대 쏘나타가 선보였는데 이 정도 롱런하는 차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캠리와 어코드, 알티마 등 일본차와 독일의 골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차가 이번에 이 신형 쏘나타를 출시하면서 같이 내세운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위기 탈출을 위해서 현대차는 그 특유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LPG 차량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판매 목표는 7만 대 이상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를 제외한 수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네, 특히 이번 신형 소나타는 이 음성인식 등 AI 기능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현대기아차 전 차종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하루 8시간 이렇게 일을 했었지만은 금년에 와서는 특히나 이제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쓰던 아르바이트도 시간을 줄입니다. 작년 올해 한 20% 가까이 이렇게씩 올라버리니까 갑자기 충격이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매업에선 생산성 향상이 어렵거나 가격 결정력이 약한 곳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고, 음식 숙박업에선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해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중소제조업에선 해고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기초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나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혀서 우리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현재 2.25%에서 2.5%인 정책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느니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금리를 내릴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내 기준금리 조정은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중 무역 협상 등에 따른 세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내 가계대출금리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느니 1년 만에 금리를 올렸을 당시에도 장기 시장 금리는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기준금리는 추가적인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시장금리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미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가계에 있어서의 이자 상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가계대출금리의 주요 지표인 만기 은행채 금리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데다 지난해 10월 연 2%를 웃돌았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현재 연 1.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주겠다거나 심지어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등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에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4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 당장 5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밝힌 치매 환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치료 비용은 연간 2,074만 원.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앞다퉈 치매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흥국화재 등이 치매보험 상품을 냈고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보험사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보장 범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치매에서 건망증, 기억장애 등 경증 치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마다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경증 치매임에도 보장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KB 손보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 진단에만 2천만 원을, 중증 치매로 진행되면 3천만 원을 더 주면서 로또 보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보장 설계가 보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유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타사 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암보험 등은 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으로 타사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이런 제약이 없어 중복 가입을 통한 보험 사기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해 판매 실적과 위험도 측정 등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를 앞둔 한진칼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과 관련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뒤집은 결과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주주 제한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2심에서 한진칼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한진칼이 안건 상정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 데 대해서 방금 전 인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진칼은 다음 주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가 앞서 제안한 안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KCGI는 앞서 이사와 감사 선임, 또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모두 7가지 안건을 한진칼에 제안했는데요. 한진칼은 상법상 KCGI가 주주 제한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고 반면 KCGI는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법적으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총은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네, 이번 결과로 KCGI가 제안한 안건은 주총에서 제외되고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KCGI가 제안한 안건이 충분한 근거를 못 갖췄다면서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해임하자는 국민연금의 제안을 두고는 양측 간의 표대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고 코넥스 주식에 대해서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 프로포폴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 떨어지면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9.13 대책 등 앞선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지난주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까지 더해져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주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봄을 나누다는 뜻의 절기 춘분입니다. 현재 전국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0도로 주말까지는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비가 미세먼지까지 씻어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내일도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실내 환기와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울릉도에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4도, 대구는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